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이자 소상공인들이 고대했던 손실 보상 금액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인데요. 추경과 소상공인 지원 내용의 다양한 쟁점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추경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각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국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기로 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의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임시국무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안진걸 소장님, 예. 이 정도로 지금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해야만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서 임명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까지 꾸어다가 지금 해야 될 상황. 그 정도로 소상공인 지원 지금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난 2년 반 가까이 됐잖아요. 예. 어느 정도냐면 소상공인 대출이 그 2년 반 사이 225조가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예, 대출이요. 이건 이제 공식 한국은행 공식 통계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만기 연장을 해줬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예. 그냥 만기 연장 안 되면 바로 뭐 압류가 될 수도 있고 파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이 한 130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54조 좀 피해가 안 맞다라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의 지적입니다. 아니 대출 규모만 225조가 늘어났고 만기 연장만 지금 130조가 되는데 54조는 안 맞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은 해석이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지적하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께서는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가장 인상적인 공약이었잖아요. 첫 번째 공약, 가장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공약이 550만 명이 한 1,000만 원으로 주면 그게 50조거든요. 550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당초 50조 공약이 나온 공약에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100조도 줘야 된다 해서 50조, 100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데 예.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를 하면서 예. 아 미안한데 인원도 줄이고 차등 지급해야겠다. 최대 600만 원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비판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뭐 600만 원 다 주면 소고기 사 먹지 않느냐라는 네. 쓸데없는 말까지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 추경에서 어떤 결론 날지는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네. 대략 그래도 이제 첫 공약 가장 중요한 공약인데 파기 논란이 생기면 이건 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약속대로 600만 원 이상은 지급하겠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는 빠졌어요. 금액은 600만 원 이상으로 다시 공약대로 왔거든요. 예. 근데 원래 550만 명일 때 지급한다 했는데 370만 명으로 지금 인원이 대폭 축소가 550만 됐고요. 명 약속을 했는데 왜 370만 명으로 줄었느냐의 예, 180만 궁금증. 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네. 되면 사각지대나 억울한 탈락지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소급 적용도 있었습니다. 소급 적용. 네, 근데 소급 적용이 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경 이후에 발표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전망컨대 금액은 600만 원 이상으로 370만 명 소상공인에 드리겠다. 예. 다만 소급 적용은 빠지고 그다음에 인원은 180만 명으로 축소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예. 김 교수님, 그러면 우선은 지금 의결이 이제 곧 될 텐데 네. 최소 600만 원과 우리 안 소장님도 아까 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손실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 그래서 6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확실히 바뀌는 거잖아요. 600만 원 이상으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수위에서 그 안 위원장님 말씀은 어떤 확정적인 설명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간 단계에서의 아마 의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피해 상황도 좀 파악을 해야 하고 예. 무엇보다 가용 재원의 규모를 이제 파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마 중간 의견으로 이제 나온 것이고 그건 조금 이제 가변적일 수 있다. 예. 특히 재원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게 보고 예. 있고
최종적으로 인수위와 또 부처 예. 또 지금 이제 새롭게 여당이 됐죠. 네. 국힘당 서로 이제 협조를 해서 파악한 결과는 결국 그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를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최소 이제 600만 원 그리고 피해 규모에 따라 조금 이제 더 주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인수위 때는 안철수 위원장 얘기할 때는 이제 최대 600만 원 밑에서 차등이었는데 이제는 600만 이상에서 차등이 되는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예. 매출이 훨씬 많이 줄어든 분은 맞습니다. 6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아마 최대 뭐 1,000만 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로 받는 게 네네. 최대 1,000만 원. 그러면 네네.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기존에 지원했던 이제 방역 지원금으로 지금 지원했던 400만 원까지 합한다면 제일 그래도 많이 보전금을 받는 분은 이제 1,400만 원까지도 받는 분이 나올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이제 오늘 결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원 이름도 사실 전에는 방역 지원금이었는데 손실 보전금으로 이름은 이제 바뀌었어요. 소장님 그러면 최소 600만 원이면 어떤 분들이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당한 업종들이 제일 많이 받겠죠. 아예 영업을 못했으니까 매출 예. 감소폭이 제일 컸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같은 영업금지 업종이어도 조그마한 업종은 매출 감소폭이 작은 거죠. 근데 큰 업종들 있잖아요. 뭐 예. 조금 큰 가게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름을 예. 이게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예. 재난지원금, 뭐 새희망자금, 뭐 희망회복자금, 그다음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에서 굉장히 헷갈리셨거든요. 예. 지금도 그런 상담 문의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근데 그래요? 굳이 이번에 방역지원금이라 하면 될 걸 또 이걸 손실보전금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손실 예, 보전금으로 이렇게 되면 바꿨습니다. 반드시 법에 의해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나 거리 제한, 인원 제한을 당했던 업종에게만 주는 손실보상금과 혼동이 불가피해집니다. 당장 저부터서도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이름부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쉽지만 네. 그래도 약속대로 6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명한 논란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논란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550만 명이 당초 대선 때는 그랬는데 왜 370만 명이냐? 맞습니다. 이 논란 예. 이게 그래서 180만 명이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네, 김 교수님. 정리가 좀 필요한 예. 것 같습니다. 방역 지원금이라고 이제 만약 명칭을 한다면 네. 방역에 참여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손실 보전금이라고 하면 네. 집중적으로 이제 손실이 난 분들, 피해를 받은 분들을 정부가 재정으로 이제 보충을 해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전금이라고 이제 나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도 매출에 이제 줄어드는 매출이 감소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금 죄될 수밖에 없다.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 했던 1월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330만 명을 그때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숫자를 사진하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자격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았는데 그게 대략 아마 이 숫자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요 330만으로 알려졌던 1월의 대상자들이 좀 늘어나는 걸 염두에 두고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분들은 다 매출에 있어서 어떤 피해를 본 분들이다. 손실을 본 분들. 예, 550만은 이제 전체 자영업자를 얘기한 것인데 전체를 얘기한 거다. 뭐 그중에는 또 매출이 늘어난 분들도 있고 물론 그분들도 더 도와드리면 좋지만 더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먼저 도와드리자 해서 숫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조정된다고 작년에 예. 12월 달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작년 12월 달에 1차 방역 지원금이 지원됐을 때 320만 명이 지급이 됐고요. 예. 올해 2, 3월에 지급됐던 2차 방역 지원금이 332만 명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말씀처럼. 근데 그때보다. 최종 인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확인 절차가 지급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매출이 감소가 예. 입증이 까다롭다든지 뭐 동업자가 있어갖고 동업자인 경우는
그분들 다 통일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뭐 이런 예. 것도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370만 명은 아마 이제 여행업 뭐 전시업 같은 데가 포함돼서 370만 새로 명이 이번에 이제 포함된 거죠? 예.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인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전 정부보다. 예. 근데 왜 여기서 쟁점이 되냐면 예. 공약은 50조로 가장 인상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500만 또는 550만 명에 1,000만 원 정도를 주는 거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기존에 문재인님은 4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600만 원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오케이, 400만 원 원래는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받는 걸로 알았는데 중간에 600만 원에서 네. 아, 우리가 기존에 받은 400만 원은 포함시켰구나.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인원이 180만 명 정도 줄어들게 되면 자, 매출이 늘어난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예. 코로나 전에는 대충 10시간 정도 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위기를 느끼니까 막 16시간, 18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매출이 10,000원이라도 늘어난 분이 있어요. 잠을 이런 줄여가면서 분들이 다 일을. 탈락한 겁니다. 예. 노동시간 대비는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이분들이 탈락이 되고요. 또 어떻게든 억울한 탈락자가 생깁니다. 분명히 매출이 감소됐는데 입증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건 공약과 저는 김 교수님의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네. 공약과 달라진 부분. 그다음에 소급 적용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빠지면 지금 민주당은 2차 추경안으로 오늘 47조를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면 민주당은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것보다 훨씬 예, 크게 요구하는 33조 플러스 알파인데 정부안은 윤석열 정부안은 민주당은 47조 제시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차이가 소급 적용에 8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는요. 소급 적용. 예. 이제 소급 적용이라 그러면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법에 의해서 손실 보상이 작년 10월부터인가 되고 작년 있잖아요. 7, 8, 9부터가 적용이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조금 네,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손실 보상과 네. 보전금은 다른 거예요. 보상금은 이번 이후에도 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예. 따라서 소급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 추경의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지적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50조를 얘기했는데 좀 적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난 1월에 여기서 토론한 기억도 제가 납니다만 네. 그때 처음 선거 과정 중에서 말씀대로 당시 야당의 이제 제안대로 50조 추경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당시 여당이 16조, 17조 추경으로 끝났습니다. 1차에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재원의 문제였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30조 후반대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걸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당초의 약속 50조로. 그래서 왜 이번에 30조 후반이냐? 당시 1차 추경의 보전금과 합쳤을 때 50조 50조를 정도가 약속을 되는 달성한다.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인수위에서 당시 우리 과학적인 어떤 추정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가 53, 4조 결과가 나왔었죠. 추계를 했죠. 그때 1월 추경을 했을 때 미지급된 손실이 53, 4조인데 이 중에서 1차 추경에서 커버가 안 된 부분이 19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손실 보전금이 들어가게 되면 예. 그 19조를 훨씬 초과해서 사실상 손실이 보전이 되는 거니까 온당하게 이걸 다 커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때 50조니까 지금도 50조 또 해야 된다 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위의 합리적인 예, 추계 그때 손실만큼을 요번에 지원하게 되면 다 그렇죠. 커버하게 된다는 주장이시네요. 공약도 지키고 그리고 온전하게 손실을 다 커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저도 50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야기로는 인식하기에, 생각하기에. 50조를 새로 어. 당선이 되면 쓰겠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1차 추경 17조까지 합쳐서 33조로 이번에 보태서 50조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팩트를 저는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뿐이고 네. 저도 꼭 50조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네. 33조도 예. 추경 규모로는 엄청 큽니다. 그리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저도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새 정부 출범 때 가장 중요한 공약, 그냥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생했던 분들에 대한 공약이 파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은 긍정적인데 다만 공약
과 실제 달라진 내용이 일부 있고 네. 분명히 사각지대하고 소극적 논란이 생길 거라는 것을 생길 그래서 수도 이미 있다. 언론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소상공인 단체도 그걸 지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손실 보전 대상이 이번에 좀 늘어나잖아요. 그동안 못 예. 받았던 여행, 항공, 운송, 공연, 전시, 예식장, 스포츠 시설이 늘어나는데도 일부 탈락자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탈락자 생깁니다. 매출액이 만 원이나 노동 시간을 엄청 늘려서 또는 배달 앱에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네. 배달로 막 해가지고 뭐 매출이 만 원만 늘어난 사람, 그다음에 예. 매출이 분명히 줄어드는데 입증이 까다로운 사람들은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50만 명 또는 500만 명에게 전원 지급하는 것처럼 공약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퇴한 건 분명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지금 손실 보전금 말고 또 법에 의한 손실 보상 기준도 조금 달라지는 거죠? 더 훨씬 늘어나는 네, 거죠? 어떻게 상향이 바뀝니까? 됐고 예. 그에 따라서 일부 재원이 뭐 들어갈 걸로 보는데 저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한이 이제 더 올라갔죠. 예. 네. 최소 손실 보상 금액도 네. 50만 원에서 이제 100만 100만 원으로 거죠? 올라가고요. 예. 그 금액은 이번에 들어간 금액은 이제 크지는 않지만 음. 앞으로 이제 손실보상금이 추후 또 지급될 때 또 네. 반영이 될 거고 이번 추경에서는 아마 이게 집중적으로 요것을 위해서 재원이 투입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일단 그렇게 고쳤고요, 개선시켰고 최소 지급 금액도 올렸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추경의 지원 손실보전금의 특징은 역시 최소 600만 원을 이제 일괄 지급을 하고 예. 손실을 보신 분들 그리고 매출 감소가 큰 분들은 조금 더 드리는 방식으로 가고 매출 감소가 큰 분은 네. 조금 더 뭐 주는데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차이를 두고요. 100만 원, 규모별로 200만 원씩 차이를 둔다. 규모가 큰데 매출 감소율이 똑같다면 조금 이제 금액을 더 주는 거죠. 아, 규모가 작으면 100만 원만 더 드린다면 예. 손실률이 높을 때 예. 손실률이 높고 매출도 높으면은 이제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더 드리는 방식이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차등화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행 업종이나 공연 전시 업종 이런 신규 업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또 피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원금을 늘리는 네.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매출 규모,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서 600만 원 더하기 그게 100만 원 더 줄 수도 있고 200만 원 더 줄 수도 있고 300만 원 더 줄 수도 있다. 더 네네. 올라간다. 매출 감소가 클수록 또 매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그게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확정이 되겠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모든 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떻든 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 보전금은 이제 기존의 방역 지원금이어서 방역에 동참한 분들에게 작년 말에 100만 원, 2, 3월에 300만 원 일괄 지급이 됐습니다. 차등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600만 원 이상이면 차등 지급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역에 동참하면 다 같이 준 건데 예. 왜냐하면 차등 지급은 예. 방금 말한 법에 의한 손실 보상, 영업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시설 제한 당한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예. 그건 당연히 차등 지급돼야 되죠. 매출이 많이 감소한 사람들 많이 줘야 되는 건데 예. 이번 2차 추경에도 이건 포함이 됩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예. 600만 원을 370만 명한테 주면 22조쯤 됩니다. 600만 원, 근데 예, 22조. 근데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밝힌 초안은 33조 플러스 알파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게 있고요. 취약계층의 긴급생활지원금을 100만 예. 원으로 높여줍니까? 왜냐면 저기 소상공인 외에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추락했다거나 예. 급여가 줄어드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손실보상금이 늘어나는 거로 그러니까 요건 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인데 계속 손실보전금하고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께서 보정률 올리는 보전금은 거. 기존의 방역지원금 일괄적으로 100만 원, 300만 원 예. 모두에게 줬던 걸 이해하시고요. 이건 손실보상금 법에 손실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손실보상심의원에서 심의하는 건데 김우철 교수 말씀처럼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처음에 10만 원이었는데 문제돼서 50만 원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100만 원 올라가는 분기별 거고. 한액이 50만 원, 100만 원으로. 1, 2, 3 아니 작년 7, 8, 9 올해 예. 작년 10월, 11, 12월 그다음에 올해 1, 2, 3 올해 4, 5, 6 이렇게 손실보상이 잘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 보정률이 예전에
분명히 제가 손실이 500만 원 인정됐어도 예. 처음에는 80%만 줬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감당해라는 거거든요. 그 부당하다 해서 그게 90%로 문제점에서 올라가고 이번에 이제 100% 올라가니까 만약에 손실이 500만 원 인정되면 500만 원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금액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0만 명에 600만 원, 22조 플러스 알파에 그다음에 이 금액이 이제 몇 조 정도가 추가돼서 33조 원 플러스 알파로 좀 이따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돈이 많으면 다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김우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정부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그러니까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늘어나는 세금으로 조달하겠다 그러는데요.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올해 늘어나는 세금이 53조 원이다. 이 정도 추산을 했어요. 그만큼 올해 더 거칠 거라는데. 네네. 아니 도대체 세금이 어떻게 그렇게 53조 원이나 거칩니까? 더? 저도 이번 추경에서 아마 가장 놀라운 점은 부채 발행 없이 이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인데 물론 갑자기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고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예. 부채를 찍으면 이제 미래 세대의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올해 초과 세수로 이걸 충당한다는 것은 올해 이제 세금을 더 낼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내는 돈으로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다행히 작년도 수출이 좋았고 수출. 그래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네. 대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12월에 결산을 하면 세금은 올해 3, 4월에 냅니다. 올해 낸다. 예. 그리고 작년에 자산 시장이 화랑을 예. 보였죠. 그래서 금융 뭐 대표적 그 증권 회사들이 또 이익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그리고 내년도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정도의 법인세 신고 실적은 이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가을에 낼 어떤 중간 예납 이런 부분도 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세만 갖고도 지금 29조, 뭐 30조 이런 지금 초과 세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더 거칠 것이다. 네. 전년도 실적보다인 거죠. 사실은. 전년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토론에서 몇 번 작년도 61조가 초과 세수라고 그래서 초과 세수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그 금액도 예상 금액도 계속 달라졌잖아요. 심지어는 막판에 뭐 10조 정도를 숨긴 거 아니냐. 예산을 과소 추계하려고 기재부에서 이런 일종의 뭐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적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벌써 53조가 추가 소세다. 그러면 올해 예산 600조가 넘는데 원래 더 편성을 해서 국민들에서 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53조를 과소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그 자체로도 논란이고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요. 아까 작년에 아니 올해 1차 추경 때 홍남기 부총리 팀 기재부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나 또는 뭐 많은 민생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후보도 50조, 김종인 전 비대위원 100조 이야기하니까 최소 3, 40조는 편성을 해서 1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 2년 되는 그 즈음에 너무 힘든 소상공인들을 좀 획기적으로 도와야 된다. 근데 방역증금 작년 12월에 100만 원 주고 2, 3월에 300만 원 줘서 너무 작다. 인원도 너무 적다는 지적 받았는데 돈이 없다는 유만으로 결국 14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농성까지 했는데 재정 부족한 재정이 안 딱 되니까 3조 들어서 17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차 추경이. 그때 기재부가 돈이 진짜 없다. 최대치가 17조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몇 달도 안 지났잖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53조가 있다. 두 번째 14조 외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다가 겨우 3조 17조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선거 끝나자마자 33조 플러스 알파 가능하다. 기재부 당국에서.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지적까지 나오냐면요. 기재부가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떨어뜨린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아니 선거 전에 진실을 다 선거 전에 만약에 17조가 아니라 30조나 40조로 만약 편성이 됐다고 생각해보자고. 추가 세수를 예상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민심이 또 소상공인들이나 민생 문제 걱정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를 찔 것인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건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을 했습니까 그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이상하네요. 이건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세금 조금, 전문가이신 예, 우리 김우철 교수님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수 추계가 과도한 건 지금 오차가 과도한 건 사실입니다. 전망에서 과도한 건 사실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 책임은 물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도 지금 따져봐야 말씀하시는 대로 기재부가 돈을 숨기는 재주가 있느냐 또는 숨길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나중에 더 큰 책임을 물게 돼 있고요. 작년에 사실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자, 이 예산은 이번 세입 예산은 네. 53조 원이라는 건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세입 예산보다 53조 원이 더 들을 것 같다는 지금 세입 경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통과를 누가 시켰냐 이거죠. 민주당이 여당이었어요. 민주당의 여당이었죠. 세입 예산안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를 잘못했던 아니면 기재부로 하여금 잘못 추계하게 했던 이 책임은 세제실과 더불어서 민주당도 있는 겁니다. 심사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을 민주당이 제대로 운영을 못한 어떤 실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었느냐 이건 조금 민주당 제가 볼 땐 정부에서 이루어진 받아들이기 거니까.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 추경은 어떻든 새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첫 번째로 이제 한 어떤 일종의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지금 공약이고. 부총리께서 뭐 어제 만찬도 당일 그 취임 만찬도 거르고 이제 회의를 열심히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사실 추경호 부총리께서 국회에서의 경험도 충분히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 기재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는데 제가 인수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 걸 보면 상당히 꼼꼼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저희 많은 그런 재정이나 세제 전문가들도 올해 추경을 이렇게 빚이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글쎄요. 빚을 어떻게 내야 될줄 본다면은 알았는데. 이런 초과 세수의 가능성을 사실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 끈질기게 아마 찾지 않았을까 가능성을 그런 상황에서 1월에는 이제 3월에 법인세 신고가 사실 되기 전이니까 네. 사실 알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3월 말 4월이 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찾았고 그걸 갖고 제호를 충당한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올해 그렇게 세금이 많이 거친다면 법적으로는 지금 당겨 쓰는 거니까 내년에 세계 잉여금으로 써야 되는데 미리 당겨 쓰는 거잖아요. 이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 그것도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우철 교수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민주당 작년에 예산심의안 민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추가 세수로 이제 맹비난하던데 기재부를 본인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 와서 맹비난하면 뭐 합니까? 왜 작년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못했는지는 어쨌든 예산 편성권 정부했지만 심의권 국회에 있는데 통과도 국회에서 했는데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음모론은 안 좋아합니다. 네. 다만 선거 전에는 절대 돈이 없다고 하고 14조만 고수하다가 결국 17조 늘어났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53조 추가 세수가 있다고 그러고 33조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글쎄요. 당시 기재부 예산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예산 기재부 이창환이 됐습니다. 예산 담당하는.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도 당시는 뭐라 그랬냐면요. 추가 세수로 막 이런데 추경에 자꾸 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추가 세수로 추경을 다 쓰는데 그전에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 문제 그런 거 쓰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쓰면 지지율이 올라갈까 봐 강력히 반대했던 분들이지 않느냐.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님께 이렇게 거칠 세금을 미리 쓰게 되면 지금 채권 이렇게 추경을 많이 쓰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세금을 더 거칠 걸 미리 쓰게 되면 물가 영향은 좀 없습니까? 그런 염려가 사실 추경 편성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 추경에 정말로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부채 발행 없이 됐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 경제 내에 있던 자금 중에 일부가 세금으로 더 거쳤고요. 이걸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부채를 발행했던 외부에서 그만큼 현금이 더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상당히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죠. 예. 이번엔 부채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가 자극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께 갑니다. 소상공인. 빚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가고요. 또 기본 생활 자금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잉여 소비나 추가 소비를 통해서 물가를 자극할 위험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시 국무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